저는 노동의 나눔을 다룰 강상준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동하면 첫 인식이 과연 어떨까요? 투쟁, 파업, 노조 이렇게 떠오릅니다. 물론 이 말은 나의 일상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격렬한 두 집단이 대치하고 있는 듯한 현장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노동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때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은 힘든 것, 노동만 해서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위험한 혹은 산재 사고 등 조금은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그런 의미로 노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라는 단어, 개념, 인식이 갖게 된 의미이죠. 긍정적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노동은 권리로서 보장받는 것, 즉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그리고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자랑스러운 직업으로 자긍심을 가질 권리를 보장받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노동에 대한 질문과 노동에 대한 권리, 그리고 연대의 나눔으로 우리 한번 노동에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의 노동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레이버일까요? 액션일까요? 질문이 조금은 난해하죠. 조금 더 편한 단어로 말을 하면 첫째, 노동의 대가는, 즉 노동의 보상은 먹을 것만 해결하면 된다. 둘째, 노동을 통해서 나를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두 가지 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하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광주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유명한 대기업에서 건설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가슴 아프게도 여러 노동자분들께서 유명을 달리하셨고 그 가족분들께서 고통받고 있는 것도 뉴스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는 작업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되는 분들의 소식을 매일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출근을 할까요? 아니면 불행하기 위해 출근을 할까요? 그러면 답은 명확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먹는 것만 해결되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내가 온전히 나로 인정받는 그 무엇이 나의 직장에서 성취되었을 때 행복할까요? 독일의 건설 현장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독일에서는 건설 현장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면 모든 작업을 중지합니다. 그러니까 작업장이 위험하다가 아니고 작업장이 안전하지 못해라는 것이 기준이죠. 그럼 누가 이것을 판단할까요? 감독관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안전을 계속 점검을 하죠. 그러니까 이 감독관은 노동자와 사용자 동수로 구성된 재보험조합에서 공동 운영해서 파견합니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의견을 정확히 절반씩 담아낼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독일에서 안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하면 작업장에서는 차량의 동선이 절대 후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통행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일을 하는 곳은 철저하게 안전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철칙입니다. 왜? 그 어떤 누구도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불행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생각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철저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결국 이윤의 가치로 노동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로 노동의 권리를 모두가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노동은 온전히 나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액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작업장에서 누구나 다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보장받지 못한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건설 현장,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사고와 같은 그러한 위험한 작업장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션으로서의 노동은 부당한 억압이 작업장에서 가해질 때 부당한 억압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 작업장에서 차별로 작용할 때 차별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리고 나의 노동이 착취당한다고 생각될 때 그 착취당하는 구조를 바꾸고, 그리고 공동체가 이 작업장에서의 위험으로 인해서 또 다른 위험에 처할 때 이 작업장의 위험을 방치하면 우리 공동체도 위험해질 수 있어 라고 연대로 그 안전을 지키는 모습을 늘 견지해 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것이 바로 동물의 먹이 활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노동의 가치가 실현되는 바로 인간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노동 현장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나의 노동에 부당한 억압이 가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 동일한 작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동일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그 계약 조건 하나 때문에 차별이 작용하고 있다. 이걸 내가 깨달았을 때 과연 나는 그 불평등한 고용 조건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가? 이 부당한 노동계약으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도록 강요받는 그러한 착취를 당하고 있을 때 이 부당한 노동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근본적인 그 원인, 이 구조, 불평등한 구조를 과연 우리 사회에서는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위험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요라고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불평등한 권력 구조로 인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때 동료 시민들과 연대해서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현재 우리의 이 노동의 현실은 이와 같은 부당한 억압, 그리고 차별, 이 착취 등에서 단호히 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여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근로계약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1대1, 바로 1대1로 노동계약을 맺는 방법. 또 다른 하나는 집단 대 집단으로 노동계약을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1대1로 노동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개별화된 노동자로 힘 있는 사용자하고 갑과 을의 관계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을 하신 분들은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때는 내가 받는 임금, 그리고 내가 어떤 수당을 받는가, 그리고 연말이 되면 나는 어떤 성과금을 받는가, 이러한 고용 조건에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먹이 활동에만 집중하는 경제적 인간으로 축소되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는 나를 고용한 고용주와 그 고용주의 말을 들어야 되는 고용된 나로 귀결이 됩니다. 이는 곧 그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구조화된다는 것, 그리고 그 구조화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해고되지 않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불평등한 이 관계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일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자는 한 가지를 더 요구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경쟁이죠. 동료 노동자, 동료 시민들이 나의 경쟁 상대가 되는 겁니다. 점점 경쟁이 당연한 선택의 기준이 되고 나는 그것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요. 집단 대 집단으로 노동 계약을 맺는다는 것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 집단화된 노동자와 힘 있는 사용자가 대등하게 계약을 맺습니다. 헌법은 그것을 단체 협상이라고 규정짓고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임금뿐만 아니라 작업장의 안전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당한 억압, 차별, 착취와 같은 이런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할 수 있게 우리의 권리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동료 노동자와의 경쟁이 아니라 연대를 통해서 권리를 나눔하게 됩니다. 누군가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것이 누구나로 바뀌게 되죠. 즉, 이 말은 내가 그 나눔에 포함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고 그것을 권리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연대기금으로 환원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시민들의 자선과 후원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인 시민들에게서 벌어들인 그 기업의 이익을 시민의 권리로 당당하게 나눔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권적 노동의 권리 나눔입니다. 우리에게 레이버가 아닌 액션이 보장된다면 우리가 일하는 작업장에서 참여의 주체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독일의 사례처럼 말이죠. 노동권이 보장된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안전에 대한 규정, 작업장 환경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을 비롯해서 이 사회연대를 위해 노사가 어떻게 기금을 마련하고 사회연대 활동을 위해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를 공동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동등하고 평등한 목소리가 권리로 보장되는 작업장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액션으로서의 노동은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억압, 차별, 불평등 개선에 대한 권리의 연대와 권리에 대한 나눔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경쟁 구조가 작동하는 이 빼앗기는 노동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책임이 오로지 나에게 있고 더 좋은 일자리, 임금을 많이 주는 일자리 혹은 그나마도 열악하거나 위험한 작업 환경일지라도 오로지 일만 할 수 있다만 하는 그런 경제적 동물로 전락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민권적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는 호모 폴리티쿠스로서 본래 지니고 있던 정치적 인간으로서 권력의 나눔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국제노동기구 ILO의 본부가 있습니다. 이 ILO 본부 입구 문에는 3개의 열쇠 조형물이 있습니다. 왜 3개일까요? 바로 노사정 3주체를 의미합니다. 조직적 노동, 그리고 사용자, 정부 이렇게 3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3자가 바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동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그러나 공동의 역할을 하는 사회적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쇠가 뜻하는 것처럼 공동의 역할은 어떠한 이제 문을 연다는 것이죠. 그 문은 바로 사회 정의의 문입니다. 사회 정의는 정확하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공정한 분배입니다. 부와 권력, 권리 등 모든 사회적 가치를 모두가 평등하게 나눈다는 것을 바로 사회적 정의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부의 총량은 노동의 총량과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학자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노동의 가치가 불평등하게 빼앗기지 않고 권리의 나눔으로 균형이 잡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위스 제네바의 ILO 본부에 있는 세계 열쇠의 의미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결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등한 권리의 나눔을 국제적으로 제안하고 약속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는 1944년 5월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국제노동기구 ILO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1944년이면 제2차 세계대전 중이죠. 이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노동관계 지도자들, 기업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두가 모여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곧 전쟁이 끝날 것 같아. 이런 예상과 함께 전쟁 이후에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지 하는 이런 고민들이 매우 팽배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필라델피아 ILO 회의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기록합니다. 필라델피아 선언. 무슨 선언이 있었을까요? 첫째,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노동이 비록 계약관계로 거래되기는 하지만 노동은 인간이 보유한 그 자체의 힘으로 노동을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인간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시장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결코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조항을 어떻게 지킬까요? 바로 두 번째 조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부단한 진보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즉, 이 개별의 노동이 아니라 조직된 노동으로 불평등에 반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나의 권리, 우리의 권리, 노동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 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그 누구도 누구나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외되면 결국 누구나 빈곤한 그 누군가가 될 수 있다는 매우 강한 경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결핍과의 투쟁은 각국에서 불굴의 의지로 그리고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정부 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선의 증진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적인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이고 또 협조적인 국제적 노력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정리해 볼까요? 만약 경제적 인간으로만 국한이 되면 작업장에서 생산하고 시장에서 소비하고 다시 작업장에서 생산하고 다시 소비하는, 그러니까 작업장과 시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나의 노동이 상품화되고 나의 소비가 상품화되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수동적 존재로 국한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본주의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최고의 인간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인간으로 확장이 되면 작업장에서 함께 참여하고 그 참여하는 과정에서 서로 토론하고 토론을 통해 연대하고 다시 작업장 운영에 참여하고 그 기업과 동등하게 권리를 나누고 그 결과로 이 권리를 사회적 연대로 확장하면 민주적 공동체 운영을 위한 정치적 인간의 모습으로 발현됩니다. 민주주의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바로 최고의 인간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산업적 시민권이라고 합니다. 노동을 통한 연대의 나눔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레이버와 액션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장은
바로 작업장 민주주의가 발현되고 시민권적 노동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던 문건이 있습니다. 그냥 문건이 아니고 정부의 보고서입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것입니다. 이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제목은 소셜 인슈어런스 앤 얼라이드 서비스, 즉 사회적 보험과 관련 서비스입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했던 사람이 영국의 장관 베버리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간단히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보고서의 상징성을 이해하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죠. 보험은 보험이 돼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그리고 서비스는 서비스이되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겁니다. 그러면 베버리지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영상을 보고 갈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 항공기 공습과 포탄을 피하기 위해 방공호 속으로 대피한 영국 시민들, 그리고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의 군인들까지 열광하며 읽어나갔던 문서가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다. 실제 베버리지 리포트가 나왔을 때 5, 60명 규모의 시민들이 영국 전역의 술집, 교회, 학교 강당에서 등화관제나 때론 폭탄도 무서워하지 않고 토론을 했다. 시민들은 사회보험 제한은 고아에게, 노인에게, 장애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어떤 교육 서비스를 원하는가? 보건 서비스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등의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쳐나갔다. 이처럼 1942년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가 사회보험과 관련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펴낸 이 보고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당시 이 보고서를 구입하기 위해 정부 간행물센터 앞에 몰려든 이들의 줄이 약 1.6km에 달했고 총 60만 부가 팔려나갈 정도로 영국인들은 복지국가의 가능성에 열광하며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 토론했다. 1943년 노동당은 전당대회에서 베버리지의 제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며 종전 후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을 결의했다. 하지만 보수당과 처칠은 베버리지 보고서가 제시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소극적이었고 처칠은 베버리지의 면담도 거부했다. 여러분, 영상을 본 느낌이 어떠십니까? 베버리지 장관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합니다. 영국 국민과 영국 외의 자유세계가 베버리지 보고서에 환호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주의 시스템이 있었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베버리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이 베버리지 보고서를 채택하는 국가 시스템은 바로 시장, 국가, 노동이 있는 이 3자 주체가 있는 시스템에서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한 복지국가 시스템을 채택하게 되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선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보험으로 상징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 4가지 사회보험, 결국은 노동권을 건강한 시장 체제에서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보수당 정부에서 임명한 베버리지 장관이 작성한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처칠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철저하게 기업의 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조직된 노동은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토론합니다. 이 정도면 이 보고서를 그대로 국가 운영의 기본 틀로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당이든지 지지해야겠구나라고 서로 합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이 보고서를 채택한 노동당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연대의 공동체적 참여를 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복지국가의 체제가 역사적으로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영국에 있는 조직된 노동이 개인적 계약 관계로서 노동 계약으로만 국한되어 있었다면 과연 어떠했을까요? 작업장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집단적 계약 관계로 전환하고 공동체적 노동의 조직화, 그리고 시민권 나눔의 연대가 노동에서 이루어진 결과가 바로 복지국가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의 이 시민권적 노동의 권리 나눔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동은 공동체를 위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차별 있는 임금, 차별 있는 작업장의 안전, 차별 있는 복리후생을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매겨지고 그것이 다시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명확하게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말이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상품으로 가격 매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조직된 노동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작업장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회 연대로 확장시켜서 시민과 노동의 연대를 통한 권리의 나눔이 복지국가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발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작업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 확장을 시키고 모든 시민을 위한 연대 운동으로 이 사회 임금 운동을 펼치고, 그리고 누구나 걱정 없는 기본적인 의식주와 그리고 누구나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 공공교통의 확대, 공공의료의 확대, 그리고 공보육을 확대한다든지 공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직걱정 없는 공공주택 정책, 그리고 누구나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공문화 정책 등 이 노동하는 시민들을 위한 사회 정책의 확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바로 노동과 시민이 학습과 토론의 장에서 함께 늘상 만나고 서로 상상하기, 이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권으로 귀결되고 시민권을 강화시키고, 그 시민권을 강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시민력이 그 중심의 역할을 하는 그런 노동의 나눔이자 노동의 상상입니다.